네, 효율적인 은퇴 설계 전략 두 번째 시간이죠. 이번 시간에 다룰 주제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 그래서 인구 구조 측면에서 이제 은퇴 설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강의를 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강의에 어떤 소재가 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관심 있게 잘 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쯤 전이네요. 제가 무심코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 벽면에 공익광고협의회에서 광고가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야, 이거 참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그걸 촬영을 해서 공익광고협의회 홈페이지에 가서 이제 캡처를 떠가지고 강의에 활용했던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가만히 보시면요, 이제 지하철의 모습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 아이들 2명이 앉아있는 그 칸 위에 경로석이라고 지금 붙어 있고요. 나머지 칸에는 경로석이라고 붙어 있지 않고 이제 일반인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이제 공익광고협의회에서 주장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출산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지금 일반인들이 앉는 자리가 다 경로석이 될 거다. 그리고 지금 경로석인 조그만 자리에는 우리 아이들 몇 명이 앉을 거다 해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어떤 인구에 대한 구조 이런 것들을 좀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이런 이제 아마 광고였던 것 같아요. 불과 10년 정도 지났어요. 10년 지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하철 타보신 분 알겠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이 표시되어 있는 이 경로석, 이 경로석은 그냥 그대로 경로석이고요. 일반석 중에서 한 칸이 더 경로석인 차가 많죠. 10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 10년 전의 광고가 현실화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 주변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인구 구조예요. 우리 이제 은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구와는 띄워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요. 자, 다음 자료 한번 보실까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셨던 자료예요. 우리 이제 인구 구조 중에 우리가 이제 노인 인구, 저희가 65세 이상 인구를 이제 노인 인구라고 하는데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가 7% 이상이 되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요. 또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가 14% 이상이 되면 고령 사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노인 인구가 20%가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라고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기간이 약 8년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무서운 게 뭐냐면 인구 통계예요. 얘는 특별하게 뭐 엄청나게 재앙이 있어서 천재지변 같은 걸로 사람들이 많이 죽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는 인구 통계거든요.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가는데 약 39년 정도 걸렸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고령화된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12년 정도 걸릴 걸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8년 만에 갑자기 이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해요.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가장 큰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베이비 부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 다 들어보셨죠? 전쟁이 나면 남자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동물이기 때문에 개체수를 채우기 위해서 아이들을 막 낳죠. 이런 붐을 저희가 베이비 붐이라고 하고요. 그때 태어나신 분들을 저희가 베이비 부머라고 불러요. 우리나라는 마지막에 치른 전쟁이 이제 6.25 전쟁이죠. 1953년도에 전쟁이 끝났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를 베이비 부머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약 8년 정도에 걸쳐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베이비 부머가 지금 이제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게 714만 명. 우리 남한 인구를 약 5천만 명 잡으면 14점 몇 프로니까 대략 한 15% 정도 된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시간이 있을 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베이비 부머의 가장 첫 번째 세대인 55년생이 노인이라고 할 수 있는 65세가 되는 시점이 언제인가 계산을 해보시면 이게 2020년이에요.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약 8년 동안에 전체 인구의 15%가 노인으로 전환된다는 얘기죠.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이 베이비 부머가 노인으로 전환되면서 그 굉장한 사회적 문제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2020년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도 지금 우리 지하철 무료로 태워드리고 있는데 우리 지하철 공사 또 메트로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뉴스들을 내고 있죠. 적자가 나서 노인들 무료로 타시기 때문에 운영을 못 하겠다. 저는 생각해요. 노인들이 타시면 기관사가 2명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전기가 2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왜 적자가 날까? 왜 적자가 날까요? 10명 타는데 6명이 무료로 타시면 적자 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은퇴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박근혜 정부가 출범과 함께 가장 곤욕스러워했던 것이 기초노령연금이에요. 기초노령연금 태어나셔서 국민연금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을 가입하시지 않은 거거든요. 연금을 가입을 못하니까 그냥 살아오신 거예요. 65세가 되셨을 때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경제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20만 원 지급을 하네 못하네 뭐 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결과론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드리고 있어요.
받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만도 많으세요. 한 달에 20만 원 이걸로 뭐 하라는 거냐. 사실은 한 달에 20만 원 가지고 노인들이 생활한다는 건 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은 맞아요. 그런데 그 돈을 전국적으로 모으면 어마어마하죠. 예. 이거 지금 저희가 만약에 기초노령연금 저희들 부담스러워서 못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냐면 사회적으로 불효막시나 파렴치한 데 가지고 매장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노년 부양비라는 개념 때문에 그래요. 노년 부양비라는 건 젊은 생산 가능 인구가 노년 인구, 노인 인구를 몇 명이서 한 명을 부양하느냐라는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면 노년 부양비가 10%다라고 하는 것은 젊은이 10명이서 노인 1명을 부양한다는 의미예요. 이 시기에는 노인 문제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노인 문제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효자가 돼서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 있어요. 그런데 노년 부양비가 20%가 되면 5명당 1명이 노인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토론 프로그램 같은 데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주장할 수 있어요.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일반적인 어떤 같이 공감해서 함께 부담해야 되는 어떤 부담치를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권리를 주장한다는 의미에서 반대 의견을 정정당당하게 낼 수 있죠. 만약에 노년 부양비가 30%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젊은이 3명이서 노인 1명을 부양해야 돼요. 그때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지금과 같은 노인 복지를 사용한다고 하면 젊은이들의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예요. 제 생각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축소된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노인 복지 부분이 상당 부분 없어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요. 우리나라는 2025년도에 노년 부양비 29.6%를 돌파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노인 문제를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되는 사회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노년 부양비가 30%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노인 문제를 완벽하게 개인 문제로 인식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저희가 기초노령연금을 드린다거나 각종 요금들에 대해서 할인 혜택을 드린다거나 뭐 지하철 같은 어떤 뭐 교통수단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드린다거나 하는 노인 복지가 지금보다는 훨씬 축소될 거고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같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는 사회적인 책임이 뭘로 전환되는 거예요? 개인 책임으로 완벽하게 전환되는 거죠. 그랬을 때의 노인 문제는 본인의 문제가 될 것이고 그 본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준비가 매우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지금 이제 인구 구조를 가지고 살펴본 우리 노인 문제인데요. 다음에 보시는 이제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통계청에서 매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 가계복지조사 뭐 이런 다양한 조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통계들을 내고 있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죠. 물어본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누가 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 통계는 뭐 어느 한 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매년 어떻게 증가되고 있는지 추이를 살펴보면 우리 사회 인식들을 아주 잘 아실 수가 있는데요. 맨 위에 4.4%가 뭐냐면 우리는 부양하지 않겠다. 부모를 정부나 사회가 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4.4% 2014년 기준이에요. 가족이나 정부, 사회가 공동으로 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47.3% 약 절반 정도가 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뭐 뉘앙스의 차이가 좀 있지만 가족이나 사회나 정부가 같이 부양해야 된다는 건 본인이 부양하겠다는 의도는 분명히 아닌 것이죠. 가족이 부양해야 된다. 내가 부모님 모시겠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31.7%에 불과하고요. 부모 스스로가 알아서 살아야 된다라고 대답하신 분들도 16.6%나 돼요. 이거는 2008년에 비해서 부모를 내가 모시겠다, 가족이 부양하겠다라고 한 게 40%에서 30%로 무려 10% 정도나 줄어든 그런 수치이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자녀 10명 중에 3명만 부모를 모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7명은 어떤 이유로든 뭐 정부가 모시든 사회가 모시든 같이 모시든 간에 내가 부양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자제분들이 7명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자녀에게 의존할 수도 없고 사회적으로 저희가 같이 공동 부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이 노후 준비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부분이죠. 여러분이 은퇴 설계에 대해서 고객과 상담하실 때는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 가장 기본적인 것이 평균 수명 계속 길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노년 부양비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노인 인구의 비중이 점차로 빨라지면서 전체 사회에 있어서의 노인 비중 이건 결국 노인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이 아니라 자기 책임, 그러니까 개인의 책임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서 본인 스스로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토양들을 잘 갖출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것이 바랍니다.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구 구조에 연관돼서 우리 은퇴 설계의 중요한 필요성들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은퇴 크레바스라고 하는 또 다른 이슈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